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7년 전만 해도 저는 이 자유로운 땅을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015년 1월 영하 25도의 한겨울밤. 저는 두만강 얼음 위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발소리만 들려도 총소리가 들릴까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제가 24년간 살아온 조국이 있었고 앞을 보면 알 수 없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작은 광산 마을이었죠. 어렸을 때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단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고 텔레비전에서 봤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10살이 되던 해 배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해도 옥수수 한 톨 받지 못했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몰래 중국산 물건을 팔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왜 이렇게 배고플까?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16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광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보상은 없었습니다. 당을 위해 영광스럽게 희생하셨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죠.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와 4살 어린 남동생 민철이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는 무산 시내의 한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중국 상인들이 자주 오는 곳이었고 그들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봄, 저는 16살의 나이로 통일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산 시내 중심가에 있던 그 식당은 중국과 거래하는 간부들과 중국 상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아침 5시,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섭니다. 걸어서 1시간 거리였지만 버스 요금 200원이 아까웠죠. 겨울이면 손가락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일터가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당시 무산에선 일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은 편이었으니까요. 식당 주방은 늘 춥고 어두웠습니다. 전기는 하루에 2~3시간만 들어왔고 그마저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연탄불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연탄 역시 배급이 아니라 장마당에서 돈을 주고 사야 했습니다. 식당 주인인 김지배인은 당 간부의 친척이었기에 그나마 연탄을 구할 수 있었죠. 제가 하는 일은 간단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그리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는 것. 한 달에 받는 월급은 북한 돈으로 3,000원 정도였습니다. 당시 쌀 1kg이 5,000원 정도 했으니 제 한 달 월급으로는 쌀 반 킬로그램도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일하면 남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가끔 손님들이 주는 팁으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간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중국산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웃었고 남한 드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별에서 온 그대가 재미있더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간부들은 당연하다는 듯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중국 상인 아저씨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몇 살이에요? 16살입니다. 중국에선 너 같은 나이 애들이 학교 가는데 여긴 왜 일을 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서요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배급이 끊겨서요라고 말하면 반동분자로 찍힐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그 질문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왜 나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할까? 왜 중국 아이들은 다르고 우리는 이럴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의문이라는 씨앗을. 2012년 여름,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식당에 중국 상인 장 아저씨가 왔습니다. 그는 단골 손님이었고 늘 친절했습니다. 제게 중국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가르쳐 주기도 했죠. 니하오, 시에시에, 자이찌엔. 저는 그 말들을 따라하며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날 장 아저씨는 주방으로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USB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집에 가서 혼자 볼 수 있으면 봐. 절대 남한테 말하면 안 돼. 너도 나도 죽어. 제 손은 떨렸습니다. 북한에서 USB는 곧 불법이었고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민철이가 잠든 후 저는 이웃집에서 빌린 노트텔 중국산 휴대용 DVD 플레이어에 그 USB를 꽂았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화면을 켰습니다. 그곳엔 남한 드라마와 중국 예능 프로그램이 들어있었습니다. 처음 본 장면은 서울의 밤거리였습니다. 형형색색의 네온사인 깨끗한 도로, 사람들의 밝은 표정, 그리고 쏟아지는 불빛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일까? 이게 우리와 같은 민족이 사는 곳이라고. 드라마 속 주인공은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꺼내 먹었습니다. 그냥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편의점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원하는 걸 샀습니다. 줄을 서지도 않고 배급표도 없이. 집에는 따뜻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겨울인데도 반팔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왜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른 거지?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조선은 미국 놈들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다고 배웠는데 화면 속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풍족해 보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장 아저씨에게 더 많은 영상을 받았습니다. 몰래 조심스럽게 볼 때마다 세상에 대한 제 인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중국으로 나올 생각 없어. 너 같은 애가 여기서 이러고 살면 안 되지.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와 민철이를 두고 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해 겨울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민철이가 쓰러진 것입니다. 2013년 12월 민철이는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밤마다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고 살은 점점 빠져갔습니다. 어머니는 민철이를 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진찰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결핵입니다. 약이 필요한데 지금 병원엔 약이 없어요. 중국산 약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곧 돈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산 결항약 한 세트가 북한 돈으로 30만 원. 제가 2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장마당을 돌아다니며 돈을 빌리려 했지만 누구도 그 큰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있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이불, 그릇, 아버지의 유품까지. 하지만 모은 돈은 1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때 장 아저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중국으로 건너오면 내가 일자리 주선해 줄 수 있어. 한 달이면 그 약값 벌 수 있어 생각해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동생을 살려야 해요. 탈북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우선 국경 경비대를 피해야 했고 강을 건너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알아야 했습니다. 장 아저씨는 조선족 브로커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는 너는 조건이 좋아 젊고 일할 수 있으니까 선금 없이도 건너갈 수 있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중국에서 일하며 비용을 갚는 조건이었습니다. 2015년 1월 초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는 며칠만 해산 쪽에 일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말리실 게 뻔했으니까요. 민철이는 침대에 누워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빨리 와. 나 기다릴게. 저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곧 올게 약 사올게. 브로커는 제게 몇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어라. 절대 불빛이 나는 물건은 가져가지 마라. 강을 건널 땐 소리 내지 마라. 경비병이 총을 쏘면 절대 멈추지 마라. 멈추는 순간 죽는 거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집 근처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두만강 건너편 중국 마을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곳엔 희망이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민철이를 살리려면, 가족이 살아남으려면 저는 그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제 인생이 모든 것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걸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희망을 향해, 그리고 동생의 생명을 향해. 2015년 1월 15일 밤 11시 저는 국경마을 외곽의 한 폐가에서 브로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맞지? 나 따라와.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자였고 그는 저를 포함해 3명을 이끌었습니다. 다른 2사람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와 2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눈 쌓인 산길을 1시간 넘게 오르자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강 표면은 달빛에 반짝였고 건너편 중국 땅이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가까운데 그렇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보이는 초소 불빛 보이지? 저 경비병들이 교대하는 시간이 새벽 1시야. 그 15분 사이에 건너야 해.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 없어. 브로커의 말에 제 손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영하 25도인데도 말이죠. 자정이 넘어가고 브로커는 손목시계만 쳐다봤습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지금이야 뛰어. 그의 신호와 함께 우리는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쾅쿵쾅. 얼음은 생각보다 단단했지만 중간중간 갈라진 곳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서라. 누구냐? 경비병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뛰어. 멈추지 마.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탕. 제 옆에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기어갔습니다. 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손으로 얼음을 긁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함께 온 남자가
총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제 손이 중국 땅의 흙을 만졌습니다.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당겨 올렸습니다. 빨리 숲으로. 우리는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여전히 총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참을 뛰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살았다. 저는 살아서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공포가 먼저 왔습니다. 함께 건너던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브로커는 제게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축하해. 넌 이제 자유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중국에서의 삶은 또 다른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중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한 조선족집 창고에 숨었습니다.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공간이었고 쌀가마니 사이에서 숨을 죽이며 지냈습니다. 너 여기서 절대 나가면 안 돼. 중국 공안 경찰한테 걸리면 바로 북한으로 보내진다. 집주인 아주머니의 경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공개 처형입니다. 탈북은 북한에서 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니까요. 일주일 후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식당 일자리 구했어. 옌벤 쪽 조선족 식당인데 주인이 탈북자들 많이 써 하지만 조심해야 해. 신분증 없으니까. 항상 단속 조심하고. 저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을 해야 민철이 약값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연길 시내의 한 작은 식당. 저는 그곳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고 월급은 2,000위안 하나로 약 35만 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선 평생 벌 수 없는 돈이었지만 중국에선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울었습니다. 그 돈의 절반을 브로커에게 주며 우리 어머니께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철이의 약을 사고 가족의 생활비로 쓰라고요. 브로커는 알았어. 다음 달에 무상 가면 전해줄게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삶은 늘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신분증 검사. 저는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주인 아저씨가 뇌물을 주고 넘어갔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탈북 여성들을 노리는 인신매매범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언니가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농촌 총각에게 팔려갔다고 했습니다. 탈북 여자들은 신고도 못해. 완벽한 타깃이지. 주인 아저씨의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밖에 절대 나가지 않았습니다. 식당과 숙소만 왔다 갔다 했고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족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악센트를 고치고 중국식 매너를 배웠습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2015년 여름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민철이가 많이 좋아졌대. 내가 보낸 돈으로 약 샀대. 저는 그 말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 제가 견디는 이유가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소식이 보이부북한 국가보위성에 알려졌대. 어머니랑 민철이가 조사받고 있어.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탈북한 죄로 가족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중국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2015년 9월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중국에서 1년을 버티며 모은 돈 전부를 브로커에게 주었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비용으로 5,000달러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경로는 중국 마이너스 라오스 마이너스 태국 마이너스 한국이야. 한 달 정도 걸릴 거고 위험에 각오해야 해. 브로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두만강을 건넌 저였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열흘간의 버스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남부를 거쳐 라오스 국경까지. 저는 가짜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조선족 김춘매라는 이름이었죠.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이 이렇게 더울 줄 몰랐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열기, 처음 보는 열대 풍경. 저는 다른 탈북자 5명과 함께 작은 벤에 실려 태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방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부러 태국 경찰에게 잡혀야 해. 그래야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거든. 브로커의 설명이었습니다. 저희는 태국 국경 마을에서 일부러 신분증 없이 돌아다니다가 경찰에게 발견됐습니다. 여권, 비자. 태국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준비된 대로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태국 이민국 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그곳은 각국의 난민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좁고 더러운 공간에 수십 명이 함께 생활했고 화장실은 늘 줄을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저희는 한 명씩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언제 탈북했습니까? 왜 탈북했습니까?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질문이 이어졌고 저는 모든 것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거짓인지 확인하는 절차였지만 저는 떳떳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2015년 12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표가 나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탈북자 12명이 함께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나는구나. 이 긴 여정이.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제게 음료를 물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주스 드릴까요?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원하는 걸 말하면 그냥 준다는 게, 이런 작은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5시간의 비행 끝에 기장이 방송했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함께 온 탈북자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우리의 진짜 조국으로. 2015년 10월 23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태극기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이 땅이 정말 제 나라구나.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곳, 추방당하지 않는 곳. 진짜 집이구나. 공항에서 바로 통일부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역사, 법률, 경제 시스템,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마트였습니다. 교육 중 외출해서 처음 대형마트에 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쌀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과일도 고기도 모든 게 넘쳐났습니다. 배급표도 필요 없고 줄도 설 필요 없고 그냥 돈만 있으면 원하는 걸 살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편의점은 더 놀라웠습니다. 24시간 열려 있고 밤늦게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따뜻한 음식을 언제든 살 수 있다는 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1시간 넘게 바라보다가 먹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라고 생각하며
하나원을 수료하고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주거 지원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지하철 타는 것, 카드로 결제하는 것,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 하지만 배웠습니다. 열심히. 6개월 후, 저는 한 카페에 취직했습니다. 최저임금이었지만 제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떳떳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고 이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 북한에서는 평생 경험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와 민철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철이는 완쾌됐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여전히 장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낸 돈으로 집도 조금 수리하셨다고.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저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거쳐 입학했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탈북민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이곳에 와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가끔 밤에 악몽을 꿉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꿈, 공안에게 쫓기는 꿈, 가족과 이별하는 꿈. 그럴 때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봅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고, 가족과 헤어져야 했고, 끝없는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제가 믿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제가 꿈꾸는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매일 아침 뜨는 햇빛,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밥, 자유롭게 걷는 거리. 이 모든 것이 북한에선 꿈입니다. 부디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자유로움에, 그리고 이 땅에 있음에. 감사합니다.